우리가 기계도 아닌데요, 불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태도에서 그런 얘기를 씁니다. 태도에 따라서 사람이 참 달라 보이고요, 마음에 안 들지만 태도만 좋아도 점수를 종종 따곤 합니다. 리더라면요, 리더 자신의 태도가 조직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 전문가 문성우입니다. 저는 리더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의 태도. 자, 그 전에 먼저 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태도는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마음, 모양새, 자세, 입장, 이런 걸 다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길거리에서 뭐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차에 이렇게 추돌 사고 난 거 보면 딱 그 두 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서 있는 것만 봐도 누가 누구 차를 추돌했는지 알겠잖아요. 이렇게 차가 추돌당한 분은 막 팔짱 끼고 막 짜증이 잔뜩 나시는 얼굴이고, 차를 추돌한 분은 일방적으로 막 죄송하다고 하고 사진도 찍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아주 바쁩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만 봐도, 그 두 분의 태도만 봐도 그 일이나 상황에 대한 마음, 모양새, 입장, 자세 등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10%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의 10%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우리는 태도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들을수록 참 명언인 것 같아요. 태도는요, 세상사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게 태도입니다. 태도는 세상사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리더도 당연히 세상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그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조직의 운명, 직원들의 운명, 나의 운명, 사회의 운명, 만약 그 공직에 계신 지도자라면 그 국가나 또는 지방의 운명, 이런 게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요, 불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태도에서 그런 얘기를 씁니다. 태도가 불량하다. 아, 태도가 참 우량하다? 태도가 참 좋다. 이 기계도 아닌데 우리가 우량과 불량을 나누는 단어가 태도이기도 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사람이 참 달라 보이고요, 또 뭐든지 참 마음에 안 들지만 태도만 좋아도 점수를 종종 따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마음, 모양새, 입장, 자세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 때 태도만 보는 이유가, 거기서 행동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태도를 보고 면접위원들이 가늠을 하는 거죠. 저도 많은 그 면접관 역할을 해봤는데, 보면 알겠어요. 계속 보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후보자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 그 다음에 잠깐의 자기의 생각의 표현 등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리더의 생각은 리더의 행동을 만듭니다. 리더의 태도는요, 리더의 행동을 만듭니다. 우리가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자동화되면 우리가 그 자동화된 행동을 뭐라고 할까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이 또 계속 쌓이면 결국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습관의 주인이고 실패한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이런 말을 우린 종종 합니다. 자, 여기서 영어로 잠깐 표현해 볼게요. 태도를 영어로 attitude라고 합니다. A로 시작합니다. 행동은요, behavior라고 B로 시작합니다. 습관은요, C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custom. 그 다음에 운명은요, D, destiny라고 됩니다. A가 B를 만들고요, B가 C를 만들고 C가 D를 만듭니다. 태도가 행동을 만들고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리더라면요, 리더 자신의
태도가 리더 자신의 행동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운명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조직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리더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개방이라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종신 교수인데요. 사실은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을 많이 얘기를 하는 분인데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회사나 조직에서 늘 서로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 안전감. 심리적 안전감은 뭘까? 리더라면 팀원들이 창의적이고 진솔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리더는 소파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락 의자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직원들이 서로 창의적이고 진솔하고 허물 없이 기탄 없이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조직 내부에서요, 그런 안전한 소통, 팀원들이 느끼는 편안함은 리더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리더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즉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안전하다고 리더가 다 받아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열심히 그 얘기를 여러 의견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리더가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소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좀 낮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라떼 얘기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꼰대 얘기하죠. 꼰대. 그런데 꼰대나 라떼의 특징은요, 절대 자기를 안 낮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좋은 경험을 얘기하는 건 참 좋아요. 그렇게 좋은 경험을 얘기해서 후배들이 배우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배우고요, 직원들이 배우는 거 참 좋은데, 중요한 건 근데 자기가 못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인생에 실패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온통 다 자기가 잘된 일이고 자기의 삶은 온통 교훈투성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죠. 리더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스타벅스 커피 회장이 하월드 슐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과 가장 좋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건 나를 낮추는 것이다. 저는 리더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회식 가서 좀 유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제가 늘 권하는 건 그겁니다. 스스로를 웃음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절대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서 웃음을 만들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 셀프를 낮춰서 웃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릭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거리감 없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리더분들이요, 좀 강박증이 있을 때 이걸 잘 못하세요. 내가 좀 쉽게 말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서 나한테 기어오르면 어떡하지?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강박증이 있어서 리더들에게 늘 강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늘 권위 있게 만능, 슈퍼맨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선 리더를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리더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리더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역할입니다. 역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의 훌륭함과 또는 뭔가 안 좋은 평가,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리더는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리더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얼마나 역할을 잘 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는 셀프 리더도 있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요, 리더가 자기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잘 이끌려면 참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 근데 공감을 우리가 sympathy 또는 empathy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sim이나 m이란 단어는요,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sym, em은요, 이게 together란 뜻입니다. 함께. 그럼 pathy라는 건 뭘까요? pathy.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파토스란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공감한다 그러면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 그러면 좋은 일 같이 느껴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공감한다는 건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자, 고통을 함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고통을 보여야 됩니다. 그 고통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함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공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팀원들이 그런 걸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만약 리더라면 여러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한 겁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거기에 꼿꼿이 앉아갖고 나한테 할 얘기 편안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달지 않은 꿀차를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리더가 되면요, 소파처럼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고요,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또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리더의 역할을 잘 못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죠. 예. 경청이 뭘까요? 경청은요, 여러분,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닙니다. 경청은 차이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은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경청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공통점 찾아내서 그 얘기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대리 어제 뭐 했어요? 저 어제 명동 나갔다 왔는데. 나도 명동 갔다 왔는데. 이제 이 과장님은 경청 안 할 겁니다. 본인 명동 갔다 온 얘기로 날밤을 샐 겁니다. 예. 경청은요, 차이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들으려면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생각,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는 확증 편향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굉장히 폐쇄적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확증 편향을 갖게 되면 굉장한 단점이 있습니다. 리더가 내가 생각하는 길이 옳고 맞아 라고 했다가 그 길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리더 본인이 굉장히 자괴감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고 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예. 리더가 그러면 성과만 잘 내면 되지 않느냐? 예전에는 결과만 중요했잖아요. 또 한때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과정과 결과가 5대5로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와 무엇을 해냈느냐가 똑같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개방적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쁜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히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 만능주의, 그냥 일만 잘하면 됐지, 그래서 팀원들을 압박하면 팀원들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요, 결국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 사표 내면 한 군데 모래 못 붙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성과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정작 나오고 있는, 조직을 떠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왜 회사를 관뒀느냐 물어보면 한 80% 이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싫어서 나왔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에서 누군가 나쁜 상사가 좋은 직원을 혼내고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지 않나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더에게는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시각을 갖는 게 리더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가 원하는 게 뭔지 뻔해지잖아요. 그러면 팀원들도, 구성원들도 그 뻔한 행동만 합니다. 리더 마음에 들려고 뻔한 행동만 하고 뻔한 관행만 답습하다가 조직이 혁신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부하들 앞에서. 나는 정말 나한테 아부하는 그런 부하가 진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부하가 손을 들고 저는 그 아부를 싫어하는 나폴레옹 장군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좋아했대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리더가 다친 마음으로 열지 않고 맨날 뻔하게 행동하면 팀원들도 뻔한 행동을 따르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나 리더나 차이가 없이, 더군다나 리더 입장에선 굉장히 다친 마음으로, 좁아진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조직을 이끌게 되는 거죠. 요즘은요, 리더는 프리사이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프리사이즈, 넓혔다가 좁혔다가, 사이즈가 뭐 미디엄이나 라지, 스몰이 아니고요. 프리사이즈, 언제든지 자기가 속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바꾸면서 정말 굉장히 유연하게 스스로를 변신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리더가 일단 마음을 열면요, 그리고 팀원들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권한을 참 위임을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임파워링이라고 하죠. 권한 위임 리더십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죠. 모 회장님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마라. 못 믿겠으면 아예 일을 맡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 회장님의 말씀처럼 일단 믿었다면 위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회사 다닐 때 좀 위임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진 권한도 위임을 하고 했는데 이게 위임에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리더 입장에서는요, 늘 고민하게 돼요. 믿고 맡겼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늘 저도 플랜 B를 생각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 망쳤을 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늘 저는 생각하고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맡겨야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자녀가 있으시면 어린 자녀에게 그래 보신 적 있나요? 약간 길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1,000원을 주고 가서 사탕 한번 사와봐. 그러고 1,000원을 주고 그 다음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몰래 뒤따라갑니다. 몰래 뒤따라가서 애가 사탕을 잘 사나, 거스름돌은 잘 받나, 딴 데 새진 않나. 보면 뒤에서 보면 위태위태해요. 애가 그냥 분명히 그냥 사탕 사러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가다 한눈도 팔고 돈도 그냥 바람에 날릴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꼭 가다 친구 만나면 자기가 사탕을 사러 갔는지 지금 친구를 만나러 왔는지 까먹고 막 친구랑 수다를 떱니다. 리더에게는요, 이렇게 임파워링을 했을 때, 믿고 맡겼을 때 리더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모든 팀원들이 늘 권한 위임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여기까지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권한은 싫습니다. 이런 팀원들도 있고 팔로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아니야, 내가 일을 맡길게, 내가 믿고 맡기니까 한번 해봐, 그랬을 때 팔로워나 팀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본인이 할 일을 왜 나한테 떠밀지?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오해도 받아봤고요. 그래서 믿고 맡기고 개방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려면 팀원이나 팔로워들의 아주 충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믿고 맡긴다고 해놓고 사실 또 조직 안에서 리더들이 그거 못 믿어가지고 권한은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을 잘 해봐. 근데 결정은 하게 하는데 결재권은 안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회식 뭐 할까?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냥 정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상의해 갖고 와서 오늘 저녁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결정을 하게끔 말은 해놓고 최종 결제는 자기가 하는 거죠. 아닌데 나 오늘 탕수육 먹고 싶은데. 그럼 그날 저녁은 그냥 회식이 탕수육인 겁니다. 진짜 권한을 주고 믿고 맡긴다면 조직의 문화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팀원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팀원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믿고 맡겼으니까 내가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까? 이 일을 잘 해내면 내가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성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랍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가 받은 은혜나 감사함에 꼭 보답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나한테 믿고 맡겨서 일을 나에게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해내고 싶은 보답의 마음, 그리고 그게 잘 됐을 때 또 그것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팀원들은요, 자기 주도성이 생겨요. 내가 나를 주도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조직도, 팀도, 회사의 문화도 학습 조직화 되는 것이죠. 사티아 나델라라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 리더는요, 199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해서 입사한 지 22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빌 게이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참 뛰어난 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지만,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빌 게이츠는 은퇴를 앞두고 후계자들을 임명했는데, 두 사람 다 스티브 잡스는 팀 쿡이라는, 그리고 빌 게이츠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훌륭한 CEO들을 후계자로 이렇게 회사를 넘겨준 그런 면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참 뛰어난 리더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죠. 이 나델라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우리가 컴퓨터 키면 이렇게 윈도우 창 뜨잖아요. 윈도우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을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변신을 시킵니다. 윈도우는 더 이상 우리가 돈 버는 게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이렇게 회사를 변화를 시켜서 CEO로 취임한 지 5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굉장히 경영을 잘했지만 사티아 나델라는 빌 게이츠보다 더 경영을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 유명한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이 사티아 나델라가 이루고 있는 회사의 부흥을 나델라상스, 르네상스에 비슷한 말이죠. 나델라상스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부흥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다시 도약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처음에 CEO가 되면서 자기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무조건 경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가 전 직원을 최대한 만나겠습니다. 그러곤 두 가지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다음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는 과감하게 권한도 위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문화가 know it all이었습니다. know, 알다. 모든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회사 문화였는데요. 이 사티아 나델라는 회사 문화를 모두 배우면 된다. 모두 다 배워라. learn it all로 바꿨습니다. learn, 배우다. 그래서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강박감에 있던 직원들이 모르면 배우면 되는구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워라. 끊임없이 배워라. 배우고 학습하고 남도 육성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고 그 대신 그만큼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굉장히 도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육성하고 같이 배우다 보면 회사는 늘 갖고 싶어하는 하나의 강한 문화가 생기죠. 협업의 문화, 팀워크가 생깁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이 리더다. 이 말을 그대로 사티아 나델라는 실현을 한 거죠. 사티아 나델라는 자기 직원들에게 똑같이 능력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경청을 했고요. 그 경청을 통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청사진대로 잘 해나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또 권한을 위임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하면서 회사의 선순환을 만들었죠. 사실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서 주류 민족이 아니죠. 그리고 그 큰 아들은 전신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이렇게 전자책을 만들어서 아들 옆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경청, 겸손함 등을 다 갖춘 이 사티아 나델라가 결국은 이 개방적인 자세로, 그리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 대신 사업가적인 그런 안목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 왔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리더에게 경청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